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극이들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왼쪽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제 오른쪽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상수 대변인님. 네. 심기가 불편하시죠? 그 뭐 불편할 거 있나요? 뭐 지금 일방적으로 저기 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뭐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죠. 목소리에 힘을 좀 내시고, 네네. 목소리 힘을 내시고 발성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렇죠. 뭐 저 네. 시작은 이렇게 해도 항상 또 발동 걸리면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는데 일단은 최고위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간단한 입장이 나올 수는 없고 긴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했어요. 자, 이 발언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재심 청구는요 당원 당규에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여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당원 당규에 있는 거예요. 재심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그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문제인 거지. 지금 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당원 당규에 있는 거를 그냥 읊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어제 아침이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회의 직전에 모 방송국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친지도부 쪽 패널로 분류되는 분이 오늘 한동훈 대표 징계가 90% 이상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에서 나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 매체 야당 반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매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 징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약 40여 명. 그 다음에 너희 둘 다 잘못했으니 한쪽은 사과하고 한쪽은 철회하고 끝내라고 얘기하는 양비론이 20명. 어쨌든 제명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과반이 넘는다. 6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의원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그거를 좋아하는 회사는 제가 압니다. 제가 네. 몸담았던 채널A죠.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래서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장동혁 대표 쪽에도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 과반이 반대하는 제명을 그냥 밀어붙인다? 의원들이랑 싸우자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그냥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다. 근데 그거를 이미 쓰여져 있는 당원 당규를 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요. 재심이라는 거는 이거를 뭐 어떤 변호사는 뭐 항소심에 비유하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재판의 항소심은요. 재판부가 바뀝니다. 네? 재판부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항소심에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거는 그냥 이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그 행정적 절차죠. 이 당내 이 절차에 있어서 한 번에 판단을 한 다음에 똑같은 기관이 한 번 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고 말고는 그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고 재심 외에도 이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무슨 재심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윤리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소명 절차 하나 받지 않고 그냥 심야에 새벽에 그냥 몰아붙여서 결정한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에 짜여진 판에 가서 굳이 거기 가서 불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복이라는 거는 여러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하고 말고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무슨 선심 쓰듯이 내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뭐예요? 지미국 국가고 대표가 곧 당입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그냥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던 그제죠. 그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고 할 당시에는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현재까지 네. 그 입장은 유지 중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으로는 뭐 입장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현재까지.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네.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불복 수단을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뭐 똑같은 곳에 뭐하러 그 불러서 소명도 안 받고 새벽에 그 다음에 그 결정문이라는 것도 윤리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냥 공지문 띡띡 보내가지고 작성한지는 우리도 모른다. 직접 작성한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가족이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실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린 그 기관에 가가지고 뭘 바래서 또 재심을 해달라는 겁니까? 다른 것도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재판부가 바뀌는 게 항소예요. 뭘 알고나 말을 해야지. 진짜 변호사라는 양반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항소심에 비교하면서 항소를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소명 절차도 내리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지어놓고 그 판결을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 재심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심을 안 하니까 소명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애초 그렇게 절차의 흠결이 가득 차게 새벽에 무슨 대선 후보 교체하듯이 결정한 쪽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거에 좀 상황을 보면은 당규에 이제 윤리위원회 관련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소명 기회를 반드시 이제 그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부여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 맞거든요. 다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원으로 갔을 때 뭐 가처분이든 본안 처분이든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좀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본인은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겠다.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소송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뭐 증거로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을 준 게 꼭 재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전 대표든 주위에서 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흘 동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재심 청구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일단은 재심 청구를 해놓고 지금 수사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달라. 본인이 고소인 조사 빨리 받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수사기관의 결과가 올 때까지 재심 기간은 좀 추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 보니까 윤희석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과 스탠스하고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안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정말 정치가 이제는 완전히 사법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렇게 한 거는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윤리위원회 절차 위법성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전주의 전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정문으로는 법원을 통과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처분 가져가면 통과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 결정문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흠결이 나 있는 그런 식의 진짜 무대뽀식 그런
거의 이건 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를 했는데 당내 계엄을 선포해 놓고 보니까 이제 이 후과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절차 위법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어떤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심 청구라는 거,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식행위들이라도 밟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에서 우위에서는 그러니까 모두 법적으로 계산을 할 때예요.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건데 네. 사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갈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지가 앞으로 열흘 동안에 그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 대표 측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과 5달도 안 남은 기간에 전국 선거인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당은 그 선거를 치러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선거는 2년 뒤에 총선과도 연결이 되고 그 뒤에 대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결이 될지 정치적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 누구도 알려진 후문으로는 장동혁 대표를 편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현재 위치입니다. 심지어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도 아무도 장동혁 대표를 지금 두둔하지 않습니다. 이 제명 결정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국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 상황에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써도 모자랄 지경에 이 난리를 벌였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위법하게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자들의 책임을 지고 결자 해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월인데 지방선거는 6월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한다면 한두 달 아니면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수사는 협조합니다. 우리가 수사 협조할 거니까 고소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린 수사 협조하고 그러니까 고소를 직접 한 겁니다.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될 거고 지금 조작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까지 추적해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윤리위의 이 위법한 계엄과 같은 이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사 부분은 그냥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대응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윤리위의 이 결정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인 어떤 요동침과 그런 결과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책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또 바라보는 대부분의 우리 당의 중립적이고 또 상식적인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당을 지켜온 오랜 고문들한테 평균 연령 90몇 세? 이딴 소리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당을 이끌고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지금 그 내용에 얘기를 한 대해서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 측근이죠. 아니 그 집행부잖아요. 입이에요. 입 대변인은 입입니다. 대변이니까. 근데 박민영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고 자.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친한계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윤리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문 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피아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윤리위원들의 경력에 대해서 처음에 윤리위원 명단이 나왔을 때 그 경력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 인사들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불공정하게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청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당규에는 윤리위원이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윤리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윤리위에 대해서 그리고 당무감사위에 대해서 친한계가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 측에서도
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쓴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긴급 의총이 있었죠. 긴급 의총에 제가 뭐 직접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여러 언론들을 쭉 얘기 들어보면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언론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제명을 철회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 봉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대다수 의견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는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었다. 그 얘기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중앙일보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공멸을 막자, 제명은 공멸이다. 이런 반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등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지도부 제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과하다. 예? 과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 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무슨 방식이든 간에 일단은 사과를 하라라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한계 이 내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자, 이걸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은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 직후에 출연한 라디오에서 일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작성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 이게 그냥 나온 거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혼자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정치인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갔던 과정이겠죠. 그 과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601개의 조작한 글을 기반으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뺨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집단 구타를 가한 것은 장동혁 대표예요. 그 측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지금은 사과를 할 순서입니까?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601개의 조작된 글에 기반을 둔 그 이상한 전대위문의 그런 조작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결국 그 601개의 조작 보고서를 기반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심야 새벽에 제명이라는 결정을 윤리위원회가 내렸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단 한 명도 한동훈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당원들도 마찬가지. 거기 모여있는 한 줌의 세력들, 당 고문한테도 평균 연령 90몇 세니 떠드는 그런 진짜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과격한 그 한 줌의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이 문제가 봉합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이 지방선거의 승리와 당의 부활을 위해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인이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들에 따라 그 당원들의 목소리, 그 의원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 문제의 결말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당무감사위원회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박상수 장동혁 대표 측이라고 얘기했어요. 측. 근데 그 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하나는 저는 그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높이 평가하고 네. 같이 그 부분에서 평가하고 지지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자 조롱하고 굉장히 비아냥거렸던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두세 사람 이상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동훈 대표가 내건 메시지가 그냥 우리의 공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논리라면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도를 넘은 공식적으로 도를 넘은 당직을 행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변인이란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인이란 직함을 가지고 당의 고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아무도 안 해.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고문 중에 누구도 그 사과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단식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에 네. 대해서 그건 높이 평가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전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두세 사람은 아주 대놓고 조롱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을 아주 그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키고 의미를 격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측근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그렇다고 그 증거를 조작하진 않죠. 네, 조작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당연히 뭐 수사를 안 하고 뭐 고발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미 작년에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고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고발 2주에 계엄이 터지고 경찰 측에서 그 사건을 지금 수사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하고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고소 들어가면서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기다리세요. 그냥 수사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냥. 근데 어쨌든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게 뭐 조작했다라든지 그리고 가족들과 같은 IP를 공유하고 있는 68년생 한동훈은 누구인가?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은 68년생 한동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집에 기생충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같은 IP를 그 쓰고 부분도 있고. IP가 같은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그러니까 해달라는 IP가 거죠. 그게 같은지에 대해서 그 68년생 한동훈과 그 가족의 IP가 같은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건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에 아니 나왔으니까. 윤리위도 그건 모른다고 했어요. 당무감사위에서만 주장하는 거고요. 당무감사위에서도 2호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윤리위도 자기들이 법적인 책임으로 이게 나중에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으로 쓴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다시 공지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당이라는 곳이 확인도 안 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퍼뜨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면서 수사 스케줄이 지금 그 경찰이 정해서 나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건 이제 그 절차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정치적인 해결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라디오에 나가서 일부 가족이 쓴 거를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601개를 조작한 걸 올렸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우리 보고 싸우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제명도 새벽에 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던 의원들과 당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소리들이 열흘 동안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조작 논란 이 부분은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이 조작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이 조작된 부분을 가지고 공당의 대표였고 바로 직전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사람에 대한 제명의 씨앗이 된다든가 명분이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가
빨리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결정문이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 법원의 판결문인 건데 판결문을 그 다음 날 판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2번 정도 수정을 해요. 네. 네,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윤리위에서 좀 다 정리를 해서 정돈된 입장을 냈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문을 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제가 뭐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하면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지도부가 좀 불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결정문 수정한 것도 그렇게 불리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을 수정을 하려면 윤리위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아니 진짜 법률가가 거기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윤리위 결정문을 윤리위원장 명인지 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문자 공지로 결정문을 수정을 합니까? 이런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다 쟁점이 될 사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윤리위 회의가 오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에 끝이 났는데 내일 신문에서 이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이게 윤리위에서 유출이 되면서 윤리위에서 새벽에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뭐 새벽에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윤리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윤리위의 문제고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윤리위의 결정문을 발표할 때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발표를 해서 2번 정도 한 번이든 2번이든 간에 수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수 대변인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IP 문제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2번 정도 페북에 올려서 제안의 성격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명은 과하다. 제명이라는 결정은 과하다. 그런 건데 자, 저기 PD님도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거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자, IP 관련된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네네.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네네. 그래서 IP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해라던가 아니면 뭐 의심이라던가 이 받고 있는 이 부분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2개의 IP. 이 2개의 IP에서 여러 가지 이게 가족이 쓴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건지 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한 자체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예, 네. 예. 그거나 장동혁 대표도 1년 전에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다가 제시를 하고 이 IP 대조 하고 일치 여부만 확인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이 지금 몇 개입니까? 정확히 지금 몇 개인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특정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에 주진우 의원실에서 전수조사했다는 게 한 1000개쯤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걸 기간을 조작해가지고 2호선이 기간을 조작해서 16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1600개 중에 601개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1600개의 IP를 뭐 일일이 다 까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일일이 뭐 대조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있으니 2호선을 고소한 겁니다. 이 조작한 것에 대해서. 601개의 게시글을 조작한 사람이 IP가 뭐 몇 개랑 동일하다는 2개의 IP라는 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601개를 조작한 사람인데 이미 오염된 증거에서 이건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을 고소를 해놨잖아요. 그것도 고발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직접 고소를 해놨어요. 이전에 그러면 얘기했죠, 일주일 전에. 어디서 이거를 수사를 하면서 밝혀나가겠습니까? 경찰에서 하겠죠. 근데 경찰이 수사가 검수완박 이후에 느려요. 예? 작년에 고발해놓은 것도 저희가 이번에 벌써 하면서 고소 진행 저기 하면서 알아보니까 작년에 고발해놓은 것도 아직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 그래서 그 고발 당한 분이 아직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를 왜 고발 안 되더니 안 하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 기다리세요. 갈 겁니다. 이제 고소 들어가고 고발을 작년까지 살아났을 테니까 사건이 뭉쳤으니까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면 됩니다. 고소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 고소 안 해서 뭐 떳떳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기다리세요. 수사기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했던 사람들 결과 알려드려요. 유시민 씨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 받았습니까? 김의겸 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이 사건이 유시민 씨나 김의겸 씨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지금 당장 이 제명이라는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이따위로 조작된 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새벽에 쿠데타 하듯이 소명 한 번 안 해주고 시켜버린 이 제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이 페북에 관련된 글을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몇 개의 글이 조작이 됐다고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안철수 의원이 또 IT 전문가고 또 나름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수사기관을 부분이죠.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이걸 뭐 어떻게 검증 대상이 되는 게 몇 개지. 이 사람들은 그냥 음모론으로만 갑니다. 이걸 단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유시민 때도 그랬고 김의겸 때도 그렇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자, 이 부분은, 자, 이 IP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명 관련된 부분, 윤리위에 대한 이 논란, 그리고 그 당무감사위의 조작 논란,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금 주장들이 오가고 있고, 또 이게 경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위를 가려야 될 문제입니다. 네. 문제야 될 문제고, 자, 이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자, 정치적인 문제로 좀 당내 정치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유지 중이에요. 네. 유지 중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일이 재심 기간입니다. 네.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을 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외통수로 지금 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입니까? 뭘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 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적어도 35%는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당협이며 의원들까지 합치면 20-30%는 되죠. 그 정도의 정치적 세력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그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올해 3월, 4월, 5월이 될수록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외치겠습니까? 그 상황은 명약관화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 무리들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요. 실컷. 그냥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일 정도로 마지막 불꽃놀이 한번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근데 우리 당의 상식 있는 분들, 원로들, 그리고 중진들, 그리고 이런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다 접어버리고 가겠다. 그냥 한 당의 20-30%를 배제하고 가겠다. 그냥 우리끼리만 가겠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상식적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시비를 친한계에서는 기다리면 된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 쪽에서 혹은 뭐 당무감사위, 윤리위 쪽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쪽에서 친한계 쪽에서 먼저 어떠한 액션을 취할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열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정치적으로 열흘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 쪽과 소위 말하는 친한계만 우리 당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흘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 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체장들, 광역 단체장들도 포함해서 원로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한다. 당이 이렇게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진기한 의결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소명을 듣고 해야 된다.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거 뭐 가정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근데 양양자 의원의 최고위원의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은 거기에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당무감사위라든지 윤리위의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현 대표와 전 대표가 만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솔직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님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 측과 이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능성을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성의 영역이고 이 당에는 장동혁 대표물이나 아니면 또는 친한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모두의 당입니다. 우리 모두의 당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가능성들은 지금은 배제할 일이 아니다. 제가 참 정치를 시작하고 경력도 짧은데 너무너무 굵직한 일들만 계속 당하고 있어서 참 그렇긴 한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재작년에 그 기시감이 좀 들어요. 재작년에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그때 우리 점심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점심도 먹고 그때 우리가 참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저는 그때 그 노력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나중에 뭐 이리저리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당원들끼리도 그랬지만 그 직후에 그 마음들은 정말 다들 비슷했습니다. 그 처참함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극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죠. 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겼었죠. 그게 정치적 해결책이었어요. 사실 그걸 실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해결책으로서의 질서 있는 퇴진 그 부분을 동의하고 해줬으면 지금 우리 당의 정부는 지금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어떤 해법이 통하지 못했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지금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그 우를 기어코 장동혁 대표가 저지르겠다면 그것도 또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선고일입니다. 근데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의 종편 보수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했던 이야기들 기억해요. 오늘 선고가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바로 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방해한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근데 그때 한남동 앞에 가서 그렇게 외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저는 그 한남동에서 체포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비판적이고 계엄에 대해서 그때도 비판적이고 지금도 비판적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좌파 방송에 출연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받는 거 보면서 다들 킬킬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요구하는데 제가 윤호개인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도 그날 그냥 저는 기분이 좀 착잡하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 실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남동 앞에 가서 사수하겠다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에 선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저 한동훈 대표 제명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치인가 싶고 이게 무슨 의리인가 싶고 이게 무슨 도리인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열흘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두 번째 출석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경찰에 안 나가겠죠.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죠. 자,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고 그해 4월에 공천이 확정됐고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게 계속 보면 맨 처음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 보면 양쪽 다 맨 처음에 보면 말이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김경시 의원이 정확하게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혐의가 이제 강선우 의원한테 가는 것이고 김경 의원한테는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뇌물죄가 빼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김병기, 강선우 간의 녹취,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했었던 이걸 보면은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이 돈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몰랐고. 근데 지금 이제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갔다가 와서 어떠한 마음이 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줬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보좌진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그 보좌진 셋이 만난 사이에서 보좌진이 나가 있는 상황에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고 공천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다주택자로 원래는 공천 배제 대상이었었는데 이 본인이 배제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전화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상의를 했었던 거고요.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하지 않으려면 돈을 받았다는 걸 알자마자 반납을 돌려주던지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미 그때 사실 저는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를 했을 때도 이미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죄 성립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은 공천되고 4월이 한참 지나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다. 결국 저는 강선우 의원한테 한 20일 정도의 소환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그날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 영장 청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줬다라는 거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양형에 조금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렇죠. 돈을 준 다음에 공천을 그의 4월 공천이 확정됐다라는 게 이게 대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추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대가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이 뇌물이라는 혐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강하게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이번에 좀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강선우보다 김병기가 훨씬 큰 빌런인데 네. 김병기 의원도 뭐 그제 정도야 처음 압수수색 들어가고 저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왜 영장에 정치자금법만 적시되어 있는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예 들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그때 경찰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것과 관련된 혐의점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검에서. 근데 나중에 다시 영장 받아서 가보니까 서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숭실대 관련한 자료를 확인을 했지만 이번 영장 안에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숭실대에 대해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 있었으면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왜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3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영장이 발부 신청 자체를 그렇게 했으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발부가 된 건데 여러모로 좀 수사가 너무 많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2023년에 이수진 당시 동작구 의원이 탄원서를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표실, 김현지 실장이랑 녹음한 것도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당대표실로 전달이 된 게 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이 징계를 해달라는 당사자인 그 김병기 의원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큰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도 곧 그 정치자금법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료도 못 가져오고 뭐 지금 소환 같은 것도 없고 이야기가 지지부진한 게 역시 특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두 분과의 만남은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좀 즐거운 이야기로 좀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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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